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출발 딜사이트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엊그제 한 번 놀라셨을 거고 어제 많이 다시 올랐네 이러고 놀라셨을 텐데 오늘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미친 변동성입니다. 지금 변동성 장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떤 한쪽의 트레이딩 전략, 배팅 전략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전상 후퇴가 조금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후위를 좀 노려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브리핑 뉴욕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1.2%, 나스닥 2.3%, 그리고 S&P 500 1.37%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엊그제 나스닥이 이 정도 빠졌었고요. 어제는 반대로 나스닥이 2% 넘게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2% 넘게 또 급락했습니다. 3일 동안 정말 지수, 종목 너나 할 것 없이 급등락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색깔이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6.67%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ARM홀딩스가 10% 넘게 폭락했던 것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인텔이 20%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좀 변동성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메타 플랫폼스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간밤에도 본장에서도 4.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색깔이 비슷한 종목이죠. 아마존이 또 시간외에서 5% 급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전상 후퇴가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던 체크포인트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일단 이 변동성 장세 이거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인데요. 간밤에 3% 넘게 하락하면서 4% 아래로 하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3.97%까지 내려온 상황. 사실 기존의 원래 그 논리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 하회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급박했다는 겁니다. 급락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왜 얘기가 달라졌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ISM 제조업 PMI가 47%까지 내려왔습니다. 47까지 내려왔다는 거, 46.8까지 내려왔다는 게 일단 불안 요소인데 48을 예상했다가 46까지 내려오니까 세상에 어떤 제조업 지표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 사실 원래 긍정적인 재료였잖아요. 그래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떨어지는 건 이거는 조금 아닌데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들쭉날쭉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누가 봐도 실업수당 청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ISM 제조업도 급락을 했고요. 실업률도 계속 높아지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가기를 원했는데 금리 인하 하기도 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락했던 것과 함께 연결이 돼서 4% 밑으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건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림인데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배드뉴스가 배드뉴스, 지금까지는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했지만 결국 이렇게 나쁜 뉴스들은 경기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라는 걸 시장이 이제는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네. 원래 금리 떨어지면 좋아했다가 이제는 급락했다고 뭐라고 하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시장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경계해 왔던 부분이죠. 경기
금리의 둔화는 정말 고요하게 안정적으로 둔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떨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언젠가는 한번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락과 조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러셀 2000도 3%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해서 그거 다 잡으면 되잖아. 다시 경기 반등시키면 되잖아. 하기에는 금리 인하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이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것까지 같이 빠졌다는 게 저는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구간이고요. 반도체가 특히 보시는 것처럼 엊그제 급락했다가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또 급락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어떤 큰 변곡점이 오고 있는 것이고 다음 방향성이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개인적으로는 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흐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달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 시장이라는 주식시장이라는 위험자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재료죠. 그런데 어제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금세 이게 달러가 다시 강달러로 돌아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절대 아니죠. ISM 제조업 PMI가 금리를 부러뜨렸으니까요. 오히려 외생 변수가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4년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ECB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영국은 또 다르잖아요. 이제 브렉시트도 했고 그래서 BOE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었는데 원래 이전에도 예상이 좀 돼 있었어요. 영국의 총선이 끝나고 지금 당수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노동당에서 다른 당으로. 그런데 지금 그 흐름, 그런 정치 불확실성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파운드화가 떨어지고 오히려 달러를 밀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다 같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과 유럽과 대한민국까지 다 같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상황이 있었다가 그 부분들을 다시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코로나 전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은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었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결 기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몇 개월간은 모두가 함께 금리를 동결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이 먼저 칼을 뽑았고 영국도 칼을 뽑았고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아직까지 시간도 남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클리어하다는 거죠. 아무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좀 불투명하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시장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영국의 제조업 지표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로서 그걸 잡아서 올려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영국의 제조업 지표는 보시다시피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보다 미국 외 지역, 비미국 지역들의 경기는 의외로 또 괜찮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맞춰서 오히려 비미국 지역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를 미리 했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때 다른 쪽으로 좀 자금이 옮겨 나오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특히 더 큰 변동성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가설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수 없는 언클리어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체크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하니까 유가 그러면 급등했겠네? 아닙니다. 유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계속 중동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전쟁 직전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올랐을 줄 알았는데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동의 어떤 그 불확실성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유가에도 좀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유가가 좀 떨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뭐 금리, 달러, 유가 순으로 보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정리가 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지금 시장의 어떤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게 이제 빅스라는 변동성을 뜻하는 그런 지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끔 찾아보는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 과연 시장이 지금 탐욕 쪽으로 가 있느냐 아니면 공포 쪽으로 가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기준이라서 아마 이 Fear가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간밤에 또 급락이 나왔으니까. 근데 익스트림 Fear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전쟁 이슈가 하나 또 얹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대선 변동성까지 있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전고점, 그러니까 4월의 변동성, 이때가 사실 지금이랑 비슷했거든요. 이때가 당시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고 급락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AI 플랫폼 이거 좀 힘들겠는데 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던 시기여서 그때의 변동성까지는 다 왔어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변동성 있잖아요. 이게 이때 당시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막 전쟁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뭐 전면전이라든지 중동 우려가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이거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시장의 불확실성 커지고 익스트림 피어까지 넘어갈 겁니다. 이 상황까지 우리는 시나리오로 일단 갖고 있어야겠죠. 어쨌든 전고점에 온 변동성에서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걸 깨줄 수 있는 재료가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뉴욕 증시 얘기하면서 제가 차트 분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차트를 보게 되네요. 엔비디아가 급락,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과연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까?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차트와 지지선, 앞쪽에 있는 지지선에 있는 이 당시 작년 10월에 어떤 그 100달러대의 그 흐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다행인 것은 거래량이 이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래가 이때 당시에 나타났던 거래를 다 실으면서 급락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그 거래량, 기다리고 있는 그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거기다가 조금 더 큰 재료가 악재가 하나 등장한다면 거래 실으면서 급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섣부른 공격적인 저가 매수 이거는 크게 좋은 전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사고 싶은 가격대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진입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계속해서 조금 불안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인텔입니다. 인텔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18% 급락세가 시간을 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지금 시간의 13%인데 여기다가 더 큰 폭으로 낙폭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늘장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까지 일단은 레드라이트 주의불이 조금 더 켜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좋았던 거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두 번째는 아마존 얘기인데요. 시간외에서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조금 희망을 좀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일단 뭐 클라우드도 성장했고요. 광고 매출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그런 성장세가 나왔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의 실적을 보면서 클라우드와 AI가 연동이 되면서 AI가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한 건 맞는데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들이 돈을 쓴 것만큼의 그런 리셋 다시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계속 조금씩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변동성 장세 커지니까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확신할 때는 아닌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특징주는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시간외에서 보시면 여기 그나마 그린라이트를 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또 보니까 1% 넘게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애플은 사실 다 좋았습니다. 숫자가 다 좋았고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잘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에는 분위기와 변동성 앞에서 좀 무너졌다라는 것만으로 일단은 이번 주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에 대한 어떤 믿음, 이 부분이 만약에 꺾이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언젠가 다시 회복해낼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또 시장이 좀 달라지겠죠. 그때까지는 일단 다들 주의하고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지럽네요, 거의 시장이. 아니 이게 뭐 급락도 아니고 급락, 급등, 급락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밤에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좀 대부분이 좀 피바다다라고 네. 좀 느낌이 올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줬다 뺐을 때가 가장 아파요. 그니까요. 그래서 더 아픈가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전일 우리가 뉴욕 증시 마감했을 때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였는데 네.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뭐 메타라든지, AMD? 네, 뭐 AMD, 리사수의 발언,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가 사실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 7%를 플러스 5.8 정도로 해서 애프터 마켓이 끝났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필반이라든지 뭐 이런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빠졌지만 네. 뭐 필반은 7%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와 정말 다행이다 했는데 네. 오늘은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2%가 넘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올라간 다음에 맞는 게 왜 더 아프냐면은 네. 왜 제가 줬다 뺐다라는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시장은 봉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빠지는 것보다 네. 올랐다가 똑같이 빠지면 더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타격이 굉장히 좀 크고요. 물론 퍼센테이지는 전일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예.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이런 지수나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그러면은 내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그 공포 심리가 딱 박히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고 그렇죠. 조금만 뭔가 위협이 가해진다고 생각하면은 던지게 공포에서 던지게 된다는 예.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할 때 물론 사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엇갈리게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아까 이제 차트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차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측정하기가 네.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조금만 오 이렇게 하면은 하고 이제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번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가 마감장에 우리가 또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고용이 또 빵 하고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만약에라도 한국장 끝나고 미국장 열릴 때 만약에 이란에서 어떤 보복적인 거를 강력하게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국제 유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배제할 수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올라오는 거고 오늘 이제 간밤에 나왔었던 주간 실업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 보면은 고용이 이때까지 이 수치가 나온 적이 없는 수치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용이 냉각이 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고용이 더 이상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냉각되면 안 된다,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또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GDP는 잘 나오는데 고용은 안 좋네. 이거 뭐지? 근데 오늘 또 ISM 지표를 봤을 때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DP가 좋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후행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다음번이 안 좋아지면 이전에 좋았던 거 생각 사람 잘 안 해요. 지금부터 안 좋아질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원래는 우리 경제가 탄탄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야 될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예.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투자 심리들이 다 엮여서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뭐 다우도 마이너스 1.21%, 나스닥 2.3%, S&P 같은 경우도 뭐 빠졌기 때문에 필바는 뭐 7% 이상 빠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M7을 중심으로 올라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애플이나 뭐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은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 왜냐면 원래는 미국 증시는 시장이 좀 좋지 않아도 실적이 좋거나 하면은 그렇죠. 원래 수급이 쏠려서 가거든요. 그들은 가요. 그게 제가 AMD 봤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AMD랑 엔비디아 봤을 때 결국 그래도 이게 얘기를 다르게 해주면은 또 믿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또 반대로 분위기에 잠식당한 느낌이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게 어제 한번 그런 이제 매수로 대기했었던 사람들의 네네. 그런 자금이 다 투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으로 남아있던 사람들도 오늘 나왔었던 그런 것들에서 있는 자금을 풀어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좀 녹록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가 봐요. 네, 지금 상황이라면 뭐 비농업 고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지정적 리스크도 좀 확인하려는 과정. 금도 사실은 장중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고가를 또 뚫었다라는 거죠. 2,500선 과거에는 2,100선만 뚫어도 와 정말 대단하다 이거였는데 뭐 2,200, 300, 400 거의 뭐 그냥 고공행진 뚫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금에 대한 그런 변수. 그다음에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조금은 우리가 영향력이 덜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예. 변수가 달라지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금이 회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최근에 국채 발행의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체크를 해야 돼요. 국채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서 여전히 입찰 호조는 맞지만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미국채에 대한 흐름을 줄였더란 거라면 옐런의 그런 플랜에서 뒤에서 자금을 푸는 작업들도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조금은 굳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증시에서. 그럼 단기적으로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유동성이 줄면은 자금은 이미 선제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일단 수익 실현하고 좀 관망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있었던 이슈만 좀 단적으로 보자면 제가 알기로는 이 ISM 제조업 PMI가 네. 시장의 좀 불확실성을 키웠다라고 봤습니다. 네. 46까지 내려간 것,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가기는 했네. 근데 사실 원래 같으면은 그래 내려가면 이제 금리 인하하겠지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급하게 떨어져서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네. 이제 급하게 떨어진 것도 당연히 영향은 있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를 진짜로 할까 말까
요거에 고민을 했다면은 네. 이제는 금리 인하는 하잖아요. 한다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 변수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그래서 배드 이즈 굿으로 작용이 네, 됐는데 왜냐면 너무 좋게 나오면 경기 좋으니까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또 미룰 거야 이랬는데 파월이 이제 약 진전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9월에 이제 인하를 상정할 수 있다. 맞아요. 예. 그런 멘트까지 그 보수적인 그러니까요. 발언을 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하다라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에는 변화가 없어요. 게다가 뭐 최근에 쉘터 부분이나 뭐 유가도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최근에 올라긴 했지만 그거는 11월 정도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막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아마 떨어지는 흐름들로 예.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 경기가 안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경기가 안 무너져야 되는데 GDP를 보고 이거 금리 인하를 안 하나에서의 떨어진 거지 사실 네. 그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오늘 나왔으면 시장 되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제조업 지수가 안 좋고 제조업만 안 좋았나요? 구매자 지수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수도 안 좋은 상황이라는 네. 거죠. 게다가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보통 21만에서 23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네. 이게 24만을 뚫어버렸어요. 신규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이제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주간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연속 2주짜리도 그 이전 주보다 높았고 예측치보다도 높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4주짜리 같은 경우도 이전 수치보다 높았으니까 지금 이제 고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실업률이 4.1, 4.2에서 유지가 되는 거는 괜찮지만 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0.1, 0.2가 더 무너지게 된다면 예. 참여 법칙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때 얘기하셨던 게 그 실업률이 지금은 괜찮은데 네. 이게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엄청 급하게 올라간다. 네. 그걸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네. 실업률이 이렇게 쫙 높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가 지금 골디락스라고 생각을 하던 그 시점에서 그렇죠.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9월에 하는 건 그때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예. 근데 나머지 11월, 12월에 하는 것도 과연 이게 경기가 좋고 상황이 좋고 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시각이 바뀌면 이걸 과연 좋게 보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경기를 침체시키기 전에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잡아서 그렇죠. 잘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도였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하고 금리 인하 시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들어왔었던 수급이 다 빠져나가겠죠. 왜?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주들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사실 대부분이 수익권일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청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대감이 떨어지면 매도 물량은 계속 나오는데 매수 물량이 없으면 이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기 조정들이 충분히 나올 시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사실 이 애플에 이제 엔비디아 칩 안 쓰는 것도 네. 사실 이거는 원래 안 썼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그거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문제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든지 팔 비밀을 좀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첫 번째로는 그 ISM 제조업 PMI가 46.8이 나왔다는 거. 네. 그 숫자 절대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진짜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숫자인가요? 걱정을 조금 해봐야 되는 숫자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숫자 자체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전치보다 상당히 많이 빠졌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50이 사실 넘어야 경기 확장 국면인데 사실상 50 이하잖아요. 이하면은 거기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 GDP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 사실 경기 확장 국면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GDP도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이제 PMI 지수를 여러 군데서 발표를 하지만 ISM에서 발표하는 거는 의미가 좀 크거든요. 신뢰도가 높죠.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네. 때문에 요게 꺾인다라는 건 선행으로 공급자가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자 쪽에서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에서 다음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이 소비나
이런 경기단에서의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이거 연속성으로 문제가 생기겠는데 심지어 만약에 예상치가 빠지는 부분으로 나왔다면 이 정도로 타격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상치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들과 지금의 상황은 데이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괴리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야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가? 그러네요. 이런 변동성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지금 일어난 일이고 네. 어쨌든 뭐 사고는 났고 우리가 그렇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뭐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나요? 앞으로의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더 추가적으로 낙폭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기술적으로 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 제가 이전에도 나왔을 때 엔비디아 뭐 104불, 3불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려왔는데 거기서 일단은 지금 오늘 또 빠졌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으로 예. 그것도 좀 확실하진 않아요. 지금 109불, 108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만약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요거 90불대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20선을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194포인트 정도로 오늘 마무리가 좀 됐는데 예. 이게 지금 16,900포인트가 20선이에요. 근데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20선을 지지를 못했을 때는 한 번 정도 좀 커다란 낙폭이 나왔는데 그게 한 5에서 6% 정도 더 나왔거든요. 그게 언제죠? 요거 저게 올해 이 작년 말 작년 10월. 네, 작년 아, 10월쯤에. 그래서 안 그래도 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네. 저 때 그때더라고요. 하마스랑 이스라엘이랑 네, 예, 지적절 한참 리스크. 난리 났을 때. 네, 그때고 똑같이 지금 지적절 리스크가 맞아요. 뭔가 확대가 들어오고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요게 깨게 됐을 때는 이전 여기 이제 16,000원대 그 부분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이 지금 지수적으로 빠지면 이러면 한 6% 정도는 더 좀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6%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나스닥이 6% 빠지면 S&P나 다우 같은 경우도 3, 4%는 기본 빠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의 기술주들이 무너질 때 나머지 부분들이 잘 지지가 나오는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안심권에 있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게 되돌림이 나오려면은 지수단이 지금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가 17,850 이상은 와줘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깨지지 않고 유지가 돼줘야 이게 추세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빠지면 이것도 비슷하죠. 이때도 한번 같이 20선 이탈하면서 좀 낙폭이 4, 5% 정도 나왔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빠지면은 이전 저점을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라인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기회이긴 기회일 수 있겠지만 예. 너무 처음부터 하락하고 있는 초반 부분에서 확인 없이 들어가시기에는 좀 그러면 멘탈 무너질 수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만약에 하시려면은 또 소외를 안 받기 위해서 굉장히 좀 분할을 나눠서 하신다거나 좀 천천히 소액으로 좀 하시면서 분위기 보시면서 타이밍 요즘에 프리장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사실 타이밍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전망이 불가능한 거긴 하지만 네. 전쟁 이슈가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저는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명분이라는 게 네. 제가 삼국지나 이런 거 되게 아, 좋아하는데 그래요? 저도요. 명분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신임 축하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네. 그 수도에서 수장이 사망을 했어요. 그거는 이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그걸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 네. 있는 거에서 망가뜨렸고 앞마당 자기의 본진에서 이제 내가 취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하를 해주러 온 사람이 당했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네. 진짜 이 지위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심하겠죠. 네, 엄청 심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미국이나 이런 또 특수한 그런 국가라면 말을 또 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원래는 또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그럼요. 쪽에서 네. 이 공격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자기네들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분명 어떠한 보복을 할 확률이 굉장히 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말 사이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최근에는 반격했었던 그 시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고원에서 이제 축구장 포격했을 때도 네네네. 굉장히 빠르게 또 반박을 하면서 보복 공격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주말 사이에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 심리에 좀 녹아들 수 있고 지금 유가로 봤을 때는 이게 확장이 안 된다라는
거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왜냐면은 이제 데이터가 그쪽도 선물 트레이더들이 또 굉장히 또 기민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저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감안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배제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 출발한 이후에 쭉 그냥 음봉으로 밀렸던 거 네. 이게 어쩌면 전초전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도 뭐 사실 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뭐 이렇다 할 코멘트 해주실 게 특별히 없을 것 같아서 네.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조금은 오늘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2%대가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 간의 괴리가 이 정도가 차이 나는데 전일 종가랑 비교하더라도 지금 현물과 지금 야간 선물 간의 이 괴리가 지금 베이시스가 6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예. 그럼 2 이상 차이 나려면 적어도 현물이 1.5%는 빠져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코스피 200이 1.5% 정도 빠져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도 1.3 이상은 1.2 이상은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수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외국인 선물 누적 수급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려왔었는데 지금 영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밴드로 보면 마이너스 5조까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수급적인 주체가 제가 외국계에서 미국계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계속 강조 드려왔는데 거기에서 수급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이제 수급 이탈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지수단에서 좀 어려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좀 베팅이 들어가시더라도 예. 조금은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수단에 대한 ETF로 사실 대응하는 게 지금 제일 나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미국장에서는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좋았고 우리나라 바이오가 8월부터 11월까지 이벤트가 쭉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대왕고래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이슈가 있는 쪽에서 한번 수급이 쏠린다면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면 지금은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조은중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브리핑 서울로 넘어왔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우리 시장 참 분위기 좋았는데요. 전날에 FOMC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스탠스 이어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 모습이었고요. 또 미증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특히나 반도체주가 주가 흐름 이어갔는데 이 국내로 넘어오면서 반도체주 글쎄요 오히려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전 거래일에 반도체주에 대한 이 호재가 미리 선반영된 만큼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났던 하루였고요. 한편 금리 인하에 민감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코스피 지수 0.25% 올라가면서 2,77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2,787포인트에 상승 출발하면서 오전장에서 저점 형성했고요. 이후에 탄력 보이다가 다시금 하락하고 또 다시 올라갔던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요. 무려 상승 종목이 1,180개가 넘었던 하루였고 또 상승 출발하면서 코스피보다는 더욱 견조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1.29% 상승하면서 813포인트에 안착했는데요. 전 거래일에 800선이 깨지기도 하면서 우려가 커졌지만 한숨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2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어제는 4천억 원 넘게 담으면서 지수 상승 이끌었는데요. 코스피에서 개인과 기관 팔자세 보였고요. 제조업 그리고 운수장비 쪽으로 많이 덜어냈는데 외국인이 모두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대형주 위주로 물량 많이 담았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보시면요. 개인 홀로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각각 300억 원 이상 이렇게 물량 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기간 8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이렇게 매수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연중 최저점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주도주의 부진 때문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어디로 향했는지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1위 현대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좋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급락하는 역실적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이 자동차 업종 수출 둔화에 따른 이익 사이클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이 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오히려 피크아웃 우려만 고조시킬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실적 대비 움직임이 없던 시장에 저가 매수 추세에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했고요. 1.8% 상승한 모습입니다. 2위에 자리하고 있는 삼성 SDI는 어제 4.5% 급등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가 밀리는 와중에 수급들이 모두 2차 전지로 향했는데요. 기관 장바구니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오면서 목표 주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고 또 수개월째 하락세 이어지는 속에서 어제는 반등 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8% 반등했고요. 에코프로비엠 2.8%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4.7%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반 수급 들어온 하나오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조선주가 매일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조선 3사 중에 유일하게 2분기 실적 적자 기록하면서 웃지 못했었는데요. 하반기 LNG 운반선 매출 비중 확대하고 또 생산 안정화를 실현하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거라고 전했고요. 어제는 6%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강세 보이면서 어제 전선, 전력 쪽으로 관련 종목들 강세 보였는데요. 또 전날 구리값이 급등하면서 전선주 상승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3.39% 상승하면서 32만 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시 외국인 수급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5% 넘는 강세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넥슨 게임즈까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어제 무려 장중에 3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가 중국이 아닌 서구권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 흥행 호조에 힘입어 어제는 21% 급등했고요. 이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어제장 정리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한 종목 Y에서 함께 하시죠. 네, 궁금한 종목 Y 들어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종목이 궁금한 게 아니죠. 시장이 더 궁금한데 시장 얘기 조금 진행해 보고요. 그래도 어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굉장히 아픕니다. 예,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 그 시장을 보고 있는 저희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의 흐름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반대로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어제 반도체가 왜 못 올랐는지 오늘 그렇죠. 뉴욕 증시 흐름 보면서 좀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고 예. 실적이 우리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서 급락이 나오는 종목분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애플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게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인지 본장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시간 내에서도 그 낙폭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또 인텔인 것 같습니다. 인텔이 장중에도 급락을 보였는데 지금 시간 내에서도 20% 넘게 지금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 반도체 IT 오늘 우리나라 증시 또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조금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 팩트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렇죠. 것.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2분기 혹은 3분기 실적을 충분히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두 기업이 모두 이번에 좋은 실적을 내보이면서 공통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쪽에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만약 가격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저는 여전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도 지금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한다? 저는 크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가장 최악의 악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하셨을 때 실적이 좋다면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에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주들이다라고 하면 예. 저는 하락의 역설적인 부분을 조금은 노려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급락으로 출발을 한다면 바로 오늘 저가 매수 괜찮나요?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종가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종가까지 기다렸을 때 아랫꼬리가 이제 달리는 캔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오늘 이제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으면 일단 주말 사이에 조금 더 이제 릴렉스 하시고 네. 멘탈적으로도 조금 챙기신 다음에 예. 다음 주 초에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뭔가 좀 휴식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좀 매만져 줄 수 있는 뭐 올림픽도 보시고 주말에 조금 편하게 계시다가 다음 주를 도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여기서 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코스닥이 오랜만에 1% 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2차 전지가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 초반부터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장 초반에는 알테오젠이 에코프로 BM을 이제 제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잠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장 중후반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엘버말이라고 하는 리튬 관련 기업이 공급단에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래 2분기보다 나은 3분기는 우리가 볼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에코프로 BM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예. 일단 공급단에서의 조절은 반등의 어떤 촉매제가 되긴 하나 그쵸. 추세를 전환할 만큼의 재료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 단기적인 반등세는 있으나 여전히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가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의 반등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약할 수는 있다라는 의견. 대신에 변수가 하나 생겼죠. 어떤 거죠?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약할 때 예. 만약에 2차 전지로의 수급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오히려 그럴 수도 강하게 있네요. 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반도체 IT와 함께 2차 전지의 수급 공방이 오늘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어제까지는 제약바이오냐 2차 전지냐의 이 싸움이었다면 예. 오늘은 반도체가 만약 쉬어가는 이 자리에 다 같이 빠져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그중에서 힘을 내주는 종목이 있을 것이냐 네. 만약 그중에서 힘을 내주는 섹터가 있다면 그게 2차 전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그렇거든요. 이제 공급단에서 슬슬 이제 조정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그널이 지속되고 실적은 막 바닥인데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반도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되게 오래된 그런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차 전지에서도 볼 수 있을지 금리나 시그널과 맞춰서 뭔가 퍼즐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반도체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면 그쪽을 좀 노려봐야 될 텐데 신재생에너지도 어제 오랜만에 또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어서 네. 이 흐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일 미국장에서도 살아남은 쪽이 태양광 쪽입니다. 그랬군요. 대표적인 이제 퍼스솔라가 예. 1%대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종가까지 마감을 했어요. 그 흐름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오늘 하루 정도 쉰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저는 높여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섹터 많거든요. 사실은. 여러 개 있죠. 예.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도 찐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지금 제약바이오는 먼저 난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좋다 말은 많았지만 주가는 못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쪽에서 지금 발생이 된 상황. 그러다 보니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퍼스솔라의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왔기에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들의 한번 상승세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대신에 이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안정성을 선택하겠다 혹은 나는 수익률 게임을 선택하겠다 이거에 따라서 종목의 어떤 픽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ETF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안에서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텐데 이렇게 좀 불안할 때는 그래도 대장주가 최고지 않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네. 하나솔루션이 내가 대장주야 확실히 인증을 해줬습니다. 일단 뭐 하나솔루션이 가장 좋지만 예. 저는 나름대로 수익률 게임까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르다가 또 빠지고 그쵸. 오르다가 또 빠지고 그런 조정을 받은 종목은 가장 큰 단점이 예. 악성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은 악성 매물이 나오게 되면 윗꼬리가 쉽게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 대장주는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어떻게 보면 해당 섹터의 이정표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는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 기준으로 본다면 금양 그린 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게 그럼 탑픽이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양 그린 파워를 여러분들이 탑픽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태양광 안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 수주 공시를 통해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만한 기업이 바로 이제 금양 그린 파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기업은 일단 대표적으로 태양광 쪽을 하지만 플러스 풍력까지도 지금 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도 붙여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 11,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시에 16,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딱 보시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을 이탈하더라도 현재가와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뭐 어떤 종목을 찾아보셔도 가격적인 그렇죠. 메리트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금양 그린파워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배경이 있겠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태양광, 풍력, ESS까지 뭐 사실상 종합 선물 세트네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하나솔루션은 뭐 대장주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정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 공시가 좀 더 나오고 있고 오히려 기대감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금연 그린파워 탑픽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이었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섹터도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게임주의 시간이 온 걸까요? 사실 금리 인하 얘기를 게임주에다가도 붙일 수 있는데 그렇죠. 어제 물론 뭐 주인공 대장이 너무나도 네. 빛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단 게임주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제 4월 달부터인 것 같습니다. 예. 넷마블이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딱 출시를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연이어서 지금 신작에 대한 부재가 가장 많아서 걱정이 됐었던 섹터였음에도 불구하고 넥슨 게임즈가 퍼스트 디센던트, 그러니까 퍼디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동남아, 중국 이쪽이 아니라 서구권에서 북미에서 유럽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또 넷마블은 새로운 계획을 합니다. 콘솔 게임 시장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게임의 문화 자체가 과거의 PC 게임,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입니다. 저도. 일단 PC 게임에서 모바일 쪽에 이제 어떤 게임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게임 문화가 좀 활발하게 이제 발달되어 있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가보시면 PC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닌텐도하고 그러죠. 플레이스테이션, 네. 닌텐도처럼 콘솔 게임이 거의 이제 시장의 줄을 이루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콘솔 게임에 침투되어 있는 점유율 자체가 1.5%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게임사가. 근데 이게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 콘솔 시장에 우리가 침투를 해서 점유율을 조금만 높여간다? 그러면 저는 게임사들이 한 번 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발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 신작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실적도 좋아지면서 향후에 모멘텀 쪽으로 이제 콘솔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게임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게임 업종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기업은 양치기 소년인 펄어비스가 될 것 같은데 네. 붉은 사막 나온다 하다가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일정을 보시고 짧게 보신다면 펄어비스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실적을 놓고 보신다면 결국에 가장 큰 흥행을 보인 넥슨 게임즈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 배틀그라운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만화적인 이미지가 좀 그렇죠. 많이 가미가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배틀그라운드 저는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미쳐서 했거든요. 저도 그랬죠. 네, 근데 그때는 너무 실사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미국, 중국이 열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또 만화적인 부분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들까지 영향을 좀 주는 포트나이트 영향도 좀 있는 것 맞아요. 같고요. 그래서 이 퍼스트 디센던트가 끌고 가는 넥슨 게임즈의 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굉장히 이제 시세를 좀 강하게 분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저는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증권사들 TP가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4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흥행성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다운로드 수라든지 동시 접속자 수들을 좀 확인을 하고 길게 보신다 했었을 때는 그 가격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너무나도 강력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증권가의 목표가 자체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입자 수를 계속 유지하는지 다운로드 수를 유지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넥슨 게임즈 가고 다른 종목도 같이 끌어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목 중에 탑픽 뭐가 있을까요? 넷마블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제 가장 흥행성 있는 IP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퍼디가 가장 높으니까 넥슨 예. 게임즈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고요. 일단 2순위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의 인도 버전이냐 아니면 이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이냐 이 고민이 되는데, 우선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앞서서도 제가 좀 강조드렸다시피 내년에 콘솔 시장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그렇군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은 전 넷마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5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85,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한번 잡고 가보자. 앞서 넥슨 게임즈처럼 일단 게임주는 요새 이제 테마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실적주와 성장주로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 탑픽으로 정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0원. 나 혼자만 레벨업이냐 크래프톤의 인도 버전이냐 고민하셨다고 하시니까 크래프톤도 뭐 같이 네. 세컨픽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힘든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 급락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살펴볼 만한 희망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와 게임주 살펴봤습니다.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 카본이라고 이제 조선 기자재 쪽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주 어제 한화오션이 좀 강한 모습 보였었는데 한국카본 가져오신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한화오션도 잘 움직이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처럼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그 수급에 대한 확산이 기자재 쪽에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조선업황 좋다는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선앱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진입을 했고 신조선가 지수도 강세 흐름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럼 하반기에도 조선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선 쪽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고 헤비테일 산업군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컨테이너선 쪽에 대한 발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카본이 그중에서 LNG선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LNG 선박 쪽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LNG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미국 쪽에서 LNG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LNG 수출 재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 자체가 한 약 20개 정도가 되어 있고 최근 트럼프 쪽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면서 LNG 섬 쪽에 대한 발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현재 조선 업황이 개선될수록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조선 기자재들의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먼저 움직였던 쪽이 엔진 쪽이었습니다. 하나엔진이라든지 혹은 STX 중공업 같은 엔진 쪽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피팅 밸브라고 할 수 있는 성강밴드나 태광이 움직였고 최근에는 본행제 기업인 동성 화인텍이나 한국카본이 움직이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카본이 다른 기업들이 대비했을 때 덜 올랐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주잔고 바탕으로 올해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는 2분기부터 좋아질 예정입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도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수익성도 함께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향후 2년 동안의 레벨업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의 기반이라면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사실 실적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선주의 어떤 흐름들이 조선 기자재 쪽으로 온기를 좀 퍼져나가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관점으로 올해 최대 실적 기대되는 한국카본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조선 쪽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굉장히 큰 금액을 들어가시기보다는 분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분할적으로 12,000원 라인대까지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8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400원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가 21선입니다. 만약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는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더 잡아보시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 시초가라고 정리해 주셨지만 오늘장 초반에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2,000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매수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400원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니까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써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도 다른 쪽에서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금호석유화학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다가 화학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유가가 하락하고 다른 쪽의 변동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오히려 실적 발표 때는 조금 원자재 가격 하락 수혜를 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3분기에는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좀 더 실적이 날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라텍스 쪽에 강점이 있는데 미국에서 대중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 중에 이 라텍스 장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수혜주를 찾았을 때 금호석유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제시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워낙에 하는 일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 큰 장에서는 그런 재료라도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주주환원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금호석유 오늘 실적 발표되는 구간과 가이던스 발표되는 그런 시점에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현재 책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AI의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또 삼성전자를 칭찬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배제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기분이 좀 다르죠? AI도 달라지기를. 오늘 코스피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 빼고 다른 종목 중에 추천주 하나만 알려줘.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코스피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안 좋을 것 같다면 다른 섹터의 종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최근 자동차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이 기대되어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차의 적 개선과 오, 일단은 현대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말을 다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을 것 같지 않다면 다른 섹터의 종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대차를 얘기를 했고요. 현대차 사실 최근에 반차 장세가 있었다가 반도체 꺾일 때 자동차도 같이 꺾여서 오늘 조금 같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실적 개선, 전기차 라인업 확대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챗 GPT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반도체가 하락할 때 좀 빛을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3픽은 전문가의 픽은 한국화본, 조선기자재주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본행제 관련 기업 올해 최대 실적 기대해 보고 있고요. 앵커의 픽은 금호석유 오늘장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이다 보니까 유가의 변동성, 전쟁 이슈 이런 것들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픽은 현대차였고요. 반도체 대신에 오늘장에서 핫한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성호의 투자의 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성호의 투자의 맛으로 넘어왔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우리 시장 참 좋았습니다. 네. 이 FOMC 회의 이후에 9월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더 커졌고요. 네. 후반에는 좀 힘이 빠지는 듯했지만 출발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예, 그 뭐 네. 7월도 그렇고 네. 8월도 그렇고 일단 스타트는 괜찮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예, 좋은 분위기였는데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좋게 봤는데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반도체 쪽이 어제 또 일 한번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셨겠지만 의외로 또 반도체 쪽은 조금 힘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바이오 쪽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불거지면서 시장 전체가 힘을 받으니까 그동안 좀 대한수급으로 조금 유입이 됐던 바이오 쪽 뭐 조정 받을 수 있고 한데 어제 또 기대하는 2차 전지가 또 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침에 어떨 거라고 예측하는 게 무의미해요.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다만 이제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뭐 시사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어제는 특히나 이제 좀 중소형주 쪽이 많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기대가 된다면 중소형주 쪽이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마련인데 그래서 어제 그래도 코스닥 쪽이 모처럼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감 지수만큼은 어제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반도체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야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하루였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비교적 활발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어제 뭐 오른 섹터만 뭐 골라봐도 뭐 빠진 섹터가 거의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 뭐 조선 괜찮았죠. 해운주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운주도 어제 괜찮았고 방산, 신재생, 뭐 로봇, K뷰티 그리고 그동안 좀 소외됐던 뭐 면세점주, 뭐 항공주, 뭐 또 전력설비주도 어제 좋았고 또 AI 소프트웨어 쪽이 어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고 아무튼 이제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중소형주 쪽에는 확실하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많고 이 유동성이 참 좋았는데 또 의외였어요. 반도체에서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잖아요. 네. 또 2차 전지로 또 사람들이 넘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네. 장중 내내 2차 전지 상승폭 키워갔습니다. 이 반등의 배경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도 예측하기가 참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뜬금없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제 모르긴 몰라도 오늘은 뭐 반도체가 하루 정도 더 올라도 이상할 게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어제 장 초반에 요거는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하고요. 2차 전지의 장중 흐름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대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반도체 쪽은 처음에 산뜻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자마자 쭉 밀렸어요. 그죠? 그런데 2차 전지는 어제 대부분 다 약세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조금 이제 동반해서 좀 힘이 빠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쪽은 장중 내내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가 쭉 하고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외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또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보게 되면 자, 맨 위에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보합선에서 출발하다가 뭐 장중에 4%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또 리포트가 좀 안 좋은 그런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장중에 5%까지 좀 급나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거 죄다 만회해가지고 이제 상승 반전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대표주 중에서 제일 좀 주가 흐름이 부진하긴 했는데 어제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7% 넘는 급등세까지 이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거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어제 반도체는 의외로 약했고 2차 전지는 의외로 강한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의 상승 배경은 결국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앞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숙제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성장주 섹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라는 천군만마를 좀 얻었다. 이제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저가 매수세를 촉발해가지고 이쪽에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 이제 비단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강했던 섹터 중에 예를 들면 이제 로봇주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섹터 쪽은 누가 봐도 성장주 섹터가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소외됐던 섹터 중에 하나였죠. 네. 근데 이런 쪽에서 동반해서 이제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제 2차 전지의 상승은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 컸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2차 전지의 그 충전 배터리는 역시 이제 유동성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실적도 예상치보다 낮았고 또 목표 네. 주가도 줄줄이 하향 조정된 와중에 네. 2차 전지의 반등 배경 유동성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동성 부분이 어제 2차 전지의 의외의 강세를 보여준 것인데 네. 자, 요 화면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일단 시장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 전반을 추적하기에 좋은 종목 차트인데요.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일단. 그죠?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어제 그 2차 전지는 시장 전반적으로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네.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분기 2차 전지 관련 그 어떤 기업들의 실적 보면 실망스러운 실적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은 안 빠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은 더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유동성이 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2차 전지가 올라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 유동성 반영됐죠. 그리고 뭐 두 번째 뭐냐면 근데 실적이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유동성 효과가 실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자산 가격의 상승,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을 좀 촉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안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게 뭐였죠? 리튬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2차 전지의 주가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유동성 기대감들이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외형 같은 것들이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러면 실적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이제 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퍼즐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뭐 이제 트럼프 쪽의 우세가 이제 점쳐진다면은 뭐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좀 불리할 수 있다. 뭐 헬스 쪽이라면은 뭐 이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인데 이건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요거 이제 대선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건 그 2차 전지가 다시 선순환의 고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이 유동성
유동성이 일단은 시장에 기대감으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캐즘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캐즘, 2차 전지의 어떤 일시적인 수요 둔화. 근데 이 캐즘의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 캐즘이 발생했냐? 전기차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도로를 막 주행하고 많이 이제 팔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문제점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충전 인프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를테면 뭐 명절에 어디 뭐 고향을 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제 막 대기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충전이 불편해서 전기차는 아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능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충전하면은 더 멀리 가야 되고 또 한 번 충전할 때 시간이 단축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배터리 업계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고체니 뭐 LFP니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뭐 안정성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 같은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보조금을 많이 줬다가 지금 이제 축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의 어떤 이런 부담들이 아무래도 좀 증가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기차의 가격을 좀 낮추는 쪽에 대한 업계의 고민들. 그죠? 이게 다 캐즘의 복합적인 요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이제 시장에 하나둘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전기차는 이제 비로소 이제 어떤 이제 그 본격적인 추세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접근해야 되느냐 이거 네, 이제 맞아요. 제가 질문을 제가 뺏어서 죄송하고 근데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이제 어제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기대감 뭐 다 좋은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이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닥은 잡았지만 이게 오늘 사면 내일 오를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왜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휴대폰 충전하실 때 그 충전기 꽂아놓고 이렇게 보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기 꽂아놓고 볼일 딱 보고 있다가 와 보면 충전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복합적인 모멘텀들이 하나둘 선순환의 고리를 연결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추세를 잡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초침을 보기보다는 좀 분침을 본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주는 역시 이제 말씀드린 요 종목들이겠죠. 화면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그래도 뭐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좀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쪽이 지금 그래도 좀 마른 걸레 쥐어짜면서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잡으려고 삼고 있는 모멘텀이 ESS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본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이 좀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도,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는 시총상위 대표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소형주 쪽은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긴 호흡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팁을 드리자면 뭐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종목이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 있으실 텐데 이걸 뭐 예를 들면 한 계좌에 이렇게 모아서 보신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좀 그 어떤 이질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런 건 좀 이제 뭐 잠깐 뭐 묻어놓고 뭐 이런 관점이라면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레벨을 좀 올려놓고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부장님께서 예전부터 이 2차 전지 네.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 시점에서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매운맛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순한 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렇게 대표주 쪽으로 접근하면 안정적인 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시장에서 저희 또 강세 보였던 여러 업종들 네. 많잖아요. 그중에서 저희 뷰티 쪽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뷰티뿐만이 아니라 또 면세점, 의류, 네. 항공 쪽 이쪽 사실 최근에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 어제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이 강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제 일단 K뷰티가 뭐 유독 눈에 띄게 뭐 강했지만 어제 보면은 면세점주 그리고 의류주도 어제 강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강했는데 뭐 한 그 카테고리로 묶자면 소비주죠. 그러니까 소비주가 어제 이제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인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 뷰티 쪽과 면세점주를 따로 한번 떼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차트에 보시면 일단 뷰티 먼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인데 어제 장중 7.5% 급등을 하면서 21선을 다시 돌파하는 추세를 다시 돌려세우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부에 좀 반영이 돼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CNC 인터내셔널의 급등을 유도했다 볼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종목 좀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뷰티 스킨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무려 뭐 19%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추세를 돌려세우는 모습이죠. 그런데 의외로 좀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조금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K뷰티의 군집성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다만 이제 이런 개별 종목의 이슈에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민감하게 움직였다. 이를테면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 오늘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뭐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K뷰티가 좋은 흐름이었고 여기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면세점 쪽입니다. 맨 위에 종목은 이게 현대백화점이에요. 현대백화점이 어제 장중에 4% 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였고 이제 아래가 이제 신세계거든요. 신세계는 최근 2일 동안 한 5% 정도.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지금 장대 양봉들을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K뷰티와 면세점 그리고 의류, 뭐 항공 그리고 최근에 이제 TMF 사태로 조금 매를 맞았던 여행주 역시도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역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쪽 섹터에 반영이 됐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소비 섹터는 그 어느 그 섹터보다 사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내수 쪽에서는 그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자 부담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이제 소비 여력은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관측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주 쪽에 지금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이제 가장 눈에 띄게 좀 상승했던 섹터는 일단 K뷰티 그리고 이 면세점주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상반기 최대 수출을 기록한 화장품주 주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라는 호재도 더해졌고요. 또 오랫동안 소외됐던 이 면세점주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 두 섹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 그 유동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하나둘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금의 유입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시장을 떠나 있던 사람이 이제 좀 뭐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좀 유동성을 확보해서 시장에 들어갈 볼까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유동성을 우리가 한번 의인화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유동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죠? 자, 근데 이제 A 종목이 있고 B 종목이 있어요. 근데 A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올해 한 2배 정도 올라 있다. 그죠? 근데 B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좀 꿈틀대서 올라오는데 올해 전체로 보게 되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럼 내가 새로 돈을 싸질머지고 들어오는 그런 유동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저는 A 종목이요. A 종목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고점에서 물린 내 종목을 사줘서 그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할까 싶은 거죠. 물론 저 두 종목에 전제 조건은 필요합니다. 일단 비슷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성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어야 하겠죠.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겠죠. 단순히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A 종목이 빠질 수도 있을 텐데. 네.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쪽에서 기대 수익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좋았던 종목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의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유동성은 좀 자극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쪽, 이걸 갖다가 우리가 K뷰티와 그리고 이제 면세점주를 그렇게 이제 대칭해서 본다고 하면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조선해운과 같은 논리예요. 그렇죠? 네. 조선주도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해운주도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주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제가 해운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제 하루만 놓고 보게 되면 해운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K뷰티와 면세점도 비슷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K뷰티는 이미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녀석이고 면세점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호텔 신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뭐 좀 눈높이 안 맞는 실적이지만 면세점 부분만 딱 떼서 보게 되면 매출은 늘어났지만 이익은 감소한 거예요. 근데 이익이 감소한 배경은 뭐냐면 뭐 판촉비나 뭐 프로모션 비용들 이런 부분들 비용을 통제한다면 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이제 이 기대감이 가시화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관심 종목은 K뷰티가 아니라 전 신세계. 왜? 역발상이죠. 그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뭐 이제 뭐 테마적으로 수혜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신세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SSG.com 그리고 이제 지마켓 옥션을 뭐 인수해 가지고 뭐 승자의 저주라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게 이제 반사이익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K뷰티의 면세점을 아울러서 탑픽을 꼽자고 하면은 저는 신세계 쪽이 순한 맛으로 길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이 심리가 반영돼서 A 종목을 고르실 줄 알았는데 정말 역발상이네요. 네. 네, 그러면은 최근에 부진한 흐름 보여줬던 국내 증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 삼아서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야 되는데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네. 또 요상하게 흘러가는데요. 일단 그 제조업 지표하고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니까 또 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시각으로 또 이제 뭐 빅테크 종목 일부 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인데 일단 애플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는 조금 모멘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뭐 반도체가 흔들려도 삼성전자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이제 빅테크 쪽 반도체 쪽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쪽이 일단은 지금 시총상위 대형주 쪽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에 좀 자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중소형주 쪽 중심으로 좀 활발한 종목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에 중소형 쪽으로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 마무리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하시죠. 감사합니다.